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주장하는 글,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를 함께 읽으면서 각 문단의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함께 구분해보고,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글을 읽고 이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이 활동하고 학습지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하는 활동까지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으면서 글에 나타난 논증 방법까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단을 먼저 함께 볼 텐데, 이 가 문단은 이 글의 본론인 부분이고 이 앞에 서론의 내용이 있습니다. 서론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된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면 일하느라 쌓인 피로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풀고 싶었지만 도시의 밤이 너무 밝아서 별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서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 보십시오. 잠을 청하려는데 창밖에서 매미가 여전히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다. 공포 영화보다 두려운 건 열대야이고 그보다 더 참기 힘든 건 소음이다. 밤 늦도록 가로수에 매달려 울어대는 매미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의 경적도 시끄럽지만 매미의 기세도 보통이 아니다. 서로 소리 지르기 경쟁을 벌이는 것만 같다. 매미는 수컷만이 소리를 낼 수 있다. 배에 있는 발음기로 고유한 진동수의 음향을 만든다. 수컷이 내는 소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과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암컷을 불러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매미를 만나 짝짓기를 하는데 필요한 이 소리는 종족을 번식하고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신호인 셈이다. 매미는 낮에만 울고 어두워지면 울지 않는다. 그런데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자동차 전조등이 반짝이고 간판과 네온사인이 불야성을 이루자 낮인 줄 알고 밤에도 울어대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가 문단에서 인공 불빛의 피해를 입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매미입니다. 매미 체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인공 불빛의 피해를 입는 대상입니다. 다음 문단들에도 보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이 쭉 나오죠. 매미의 우는 소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가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매미는 낮에만 울고 어두워지면 울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밤에도 인공 불빛 때문에 어둡지 않고 밝기 때문에 매미가 밤에도 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 때문에? 인공 불빛 때문에죠. 읽는 중 활동 1번과 연결해서 바로 써보겠습니다. 가의 중심 내용. 인공 불빛 때문에 선생님이 아래쪽에 쓰면 잘 보이지 않을까봐 가운데다가 쓰는 겁니다. 인공 불빛 때문에 매미가 밤에도 밤이 되어도 낮인 줄 알고 울어댄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지에 정리할 때 이 내용이 있었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문단 보겠습니다.
인공 불빛 때문에 곤란을 겪는 건 반딧불이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단에서 인공 불빛의 피해를 입는 대상은 반딧불입니다. 청정한 지역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는 암컷이 꽁무니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수컷을 유혹한다. 그 불빛을 본 수컷은 암컷 곁으로 날아가 다시 빛을 내며 구애를 하는 것이다. 반딧불이는 성충이 된 2, 3일 뒤부터 구애를 시작하는데 배에 있는 발광세포가 산소와 작용하여 황색 또는 황록색 빛을 만든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짝짓기도 인공불빛 때문에 어려워졌다. 가뜩이나 공기가 탁해지고 물이 오염되어 반딧불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환한 불빛 때문에 암수가 서로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인공 불빛이 짝짓기를 방해하는 바람에 여름밤 풀숲에서 꽁무니에 신비로운 불빛을 매단 채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서 반딧불이 입는 피해는 무엇일까요? 짝짓기죠. 111쪽의 제일 윗줄, 이와 같은 짝짓기도 인공 불빛 때문에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 볼까요? 인공 불빛이 짝짓기를 방해하는 바람에 반딧불이를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입니다. 이 문단 내용 정리하면 마찬가지로 이 문단 인공 불빛 때문에 무엇의? 반딧불이의 짝짓기가 어려워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곤충들만 인공불빛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다. 인천광역시 운북동의 농민들은 논농사가 예전 같지 않다. 새로 놓인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그 불빛 아래에 있는 벼들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인공불빛의 피해를 입는 것은 벼죠. 벼 이삭이 연그는데 장애가 되는 밝기는 5럭스인데 가로등의 밝기는 30에서 50럭스나 된다. 250W 나트륨 등은 사방 45m까지 10럭스 이상의 빛을 내뿜어서 그 안에 있는 작물은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가장 밝은 보름달도 0.3럭스밖에 되지 않는다. 전남 장흥에서는 논 한가운데에 들어서서 밤에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골프 연습장 때문에 벼의 생육이 더디고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골프 연습장 근처의 마을은 가로등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아졌다. 자,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인천광역시 운북동의 농민들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전남 장흥에서는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 불빛이 벼들에게 지금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지금 농작물, 벼에 인공불빛이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벼 이삭이 연그는데 어떤 장애가 되는 밝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거 장애가 되는 밝기 5럭스, 그런데 가로등이 30에서 50럭스, 사방 45m까지 10럭스 이상의 빛을 내뿜고 가장 밝은 보름달이 0.3럭스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인공 불빛과 자연 불빛의 그런 조명도를 수치로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 제시하면 이 글의 객관성이 높아지죠. 적어 보겠습니다. 인공 불빛 그리고 자연 불빛의 조명도를 수치로 비교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변은 낮이 길 때 광합성 작용을 활발히 해서 영양분을 최대한 저장했다가 낮이 짧아지는 시기에 이삭을 만든다. 그런데 밤에도 계속 빛을 쬐면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다. 불빛에 민감한 들깨는 꽃을 피우지 못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한다. 빛에 민감한 시금치는 보름달 밝기의 2배인 0.7럭스만 되어도 잘 자라지 않는다. 콩과 팥, 호박, 옥수수 같은 여름 작물은 하루에 빛을 쬐는 시간이 12시간 이하라야 제때 꽃이 피고 열매가 연근다. 모든 작물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야 제대로 잘 자란다. 그런데 밤이 낮처럼 환해지면 생태계의 질서가 파괴되어 작물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결국 그 피해는 그 작물을 먹는 인간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자, 여기서 인공 불빛의 피해를 입는 대상이 벼 이외에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들깨입니다. 그 아랫줄에 시금치, 그리고 콩, 팥, 호박, 옥수수까지죠. 인공 불빛의 피해를 받는 작물의 사례 벼부터 옥수수까지 쭉 있습니다. 이 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해 볼까요? 무엇 때문에? 인공 불빛 때문에. 이것들을 다 묶어서 작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하면 되겠죠. 작물들이 다시 위에다 쓰겠습니다.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라 문단 보겠습니다. 도시는 해가 저물면 화려한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쉬움과 설레는 분위기에 한껏 매료되는 것도 바로 빛이 부리는 마술이다. 그런데 꼬마 전구와 전선을 온몸에 칭칭 휘감고 서 있는 가로수의 기분은 어떠할까? 겨울에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는 광합성과 증산작용 같은 생리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휴면 상태를 맞게 된다. 곰이 겨울잠을 자듯 11월부터 2월에는 나무도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결과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는 평균 300럭스 내외에 발열 온도는 28도 정도라고 한다. 이는 휴식기의 나무에게 너무 밝고 뜨거워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2004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산림청은 가로수에 설치하는 장식용 조명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가로수에 전구를 달 때는 너무 촘촘하게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연약한 가지나 잎눈이 있는 곳과 주목이나 소나무처럼 겨울에도 잎이 있는 나무는 전구를 잎에서 3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전등을 철사로 고정하면 나무에 상처를 낼 수 있고
그렇게 생긴 상처는 나무를 얼게 하거나 병이 걸리게 할 수 있다. 또 나무가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10월에서 11월에는 인공 불빛 때문에 생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완전한 휴면기에 접어드는 11월 말까지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자, 112쪽 가겠습니다. 자, 인공 불빛에 피해를 입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가로수입니다. 자, 이 가로수로 동그라미를 친 문장 한번 펼쳐볼까요? 그런데 꼬마 정구와 전선을 온몸에 칭칭 휘감고 서 있는 가로수의 기분은 어떠할까? 자, 의문문으로 끝났죠.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입니다.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독자에게 생각을 해보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 가로수의 온몸에 꼬마 전구나 전선을 감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 얼마나 가로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일일까라는 이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문으로 끝내면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촉구함. 이렇게 정리하고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3쪽의 첫 번째 줄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가 평균 300럭스 내외에 발열 온도가 28도라고 한다라는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조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죠. 근거로 제시. 당연히 아래 적혀 신뢰성을 높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라 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심 내용은 인공 불빛 때문에 무엇의? 가로수가 어떻게 피해를 받습니까? 바로 위에 나오죠. 생장이 불안정해진다라고 나오죠. 가로수의 생장이 불안정해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생장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자, 마 문단 보겠습니다. 인공불빛의 피해는 사람에게도 이어진다. 여기서 인공불빛의 피해를 받는 대상은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는 밤에 항상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빛 아래에서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 뇌파도 불안정해진다. 사람의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생체 리듬 호르몬이 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산화방지 역할을 하며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도 있다. 2004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아동 백혈병 학술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은 야간 조명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간 조명이 세포의 증식과 사멸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암과 연관 있는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에디슨이 빛을 발명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환한 길을 걸어왔다. 어둠을 몰아내어 24시간을 나처럼 쓸 수 있게 되었고 문명도 더 빠른 속도로 발달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반가운 법이다. 지금 우리의 밤은 너무 밝고 화려해졌다. 인공 조명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하고 온갖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피곤해졌다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인공불빛이 인간의 시력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는 밤에 항상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네이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죠. 이것 또한 믿을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에 아까 라 문단에서도 믿을 만한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신뢰성을 높였죠. 여기 또한 믿을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 보면 22번째 줄입니다. 2004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아동백혈병 학술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높아지는 표현 효과죠. 야간 조명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 그랬어요. 야간 조명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인공 불빛 때문에 우리 인간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피해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마 문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인공 불빛 때문에 누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 문단 보겠습니다.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햇빛이 필요하듯이 어둠과 고요도 꼭 있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해야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밭꽃이 뽀얗게 피어나고 달맞이꽃이 노란 꽃잎을 연다. 밤을 보낸 곤충은 아침에 이슬을 털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숙면을 취해야 사람도 힘차게 이부자리를 걷고 무릎에 힘을 주며 다시 일어선다. 가로등과 네온사인, 자동차 전조등 같은 인공불빛이 사라진 곳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2,500여 개의 별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별 볼 일이 없는 밤, 전등 스위치를 끄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우주 저편에서 수십억 년 전에 잠시 반짝였던 불빛이 오직 나를 위한 등 하나를 밤하늘에 조용히 내걸어 줄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문단인 바 문단에서는 인공불빛의 피해를 입는 대상이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114쪽으로 가겠습니다. 114쪽에 중심 문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바 문단의 중심 문장이 114쪽에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중요한 문장일까요? 찾았습니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햇빛이 필요하듯이 어둠과 고요도 꼭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아까 앞에 나왔던 무엇을 줄여야 한다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둠과 고요가 있어야 된다면 밤에 인공 불빛을 줄여야 하는 것이겠죠. 바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 밑에다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인공 불빛을 줄여야 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겠죠. 그래서 바의 첫 번째 줄은 이 바 문단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 문단을 주장과 근거로 구분을 해보는 활동도 여러분들이 했는데, 가 문단 인공불빛 때문에 매미가 낮은 줄 알고 밤에도 울어대는 것, 이건 근거죠. 나 문단 반딧불이 짝짓기가 인공불빛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의 근거입니다. 다 문단 인공불빛 때문에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도 근거입니다. 라 문단 인공불빛 때문에 가로수의 생장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근거입니다. 마 문단 인공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것도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 문단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햇빛이 필요하듯이 어둠과 고요도 꼭 있어야 한다. 이것 글쓴이의 주장이었죠. 생명체가 제대로 살려면 인공 불빛을 줄여야 한다는 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가 문단부터 마 문단까지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인 사실이죠. 그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마지막 바 문단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논증 방법은 귀납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귀납적 논증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6쪽으로 가서 한번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더 귀납 논증의 특징과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16, 117쪽을 풀지 않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두 바닥을 푼 다음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문제 푸십시오. 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 가바를 주장과 근거로 구분해 봅시다. 주장은 바죠. 근거는 가부터 마입니다. 자, 1-2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바를 도표로 표현해 봅시다 했습니다. 표로 표현을 해보려면 앞에 있는 이 도표와 관련 있게 모양을 만들면 되겠네요. 먼저 가, 나, 다, 라, 마 전부 다 각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면서 다 근거죠. 이 근거들을 가지고 바, 결론,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바를 기역과 니은으로 구분해 봅시다. 귀납, 기역,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로부터 니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한다. 여기서 기역,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는 어떤 문단이었습니까? 가부터 마까지였죠.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나 법칙은 바,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바였습니다. 117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글을 읽고 귀납 논증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납 논증은 일반화와 예측을 목표로 한다.
일반화는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를 가설로 제시하고 이를 법칙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다. 이 가설을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 과학자는 가능한 한 많은 개체수를 조사해 개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 개연성은 쉽게 말하면 확률입니다.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관찰된 까마귀들이 모두 검다는 사실을 토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가설이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과학자가 이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를 가설로 제시하고 이걸 이제 진리로 법칙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까마귀들을 최대한 많이 개체수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까마귀들이 검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개체수를 조사해서 개연성을 높여야 됩니다.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이만큼만 조사하면 전 세계 모든 까마귀는 다 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도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 더 많은 아시아, 그리고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북극,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최대한 많은 개체수를 조사하면 확률, 이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까마귀를 관찰해서 그 까마귀들이 모두 검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 가설이 법칙이 될 수 있다. 이걸 바로 일반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예측은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에 대해 미리 판단하는 것이다. 어떤 과학자는 관찰한 까마귀들로부터 일반화를 통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일반 법칙을 구성한 후에 이 일반 법칙으로부터 차후에 이 이후에 발견되는 또 어떤 까마귀는 검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많은 개체수를 조사해서 까마귀를 검다라고 결론을 냈으면 이 다음번에 새롭게 나타나는 까마귀, 새롭게 발견되는 까마귀도 검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귀납적 일반화를 하려는 이유도 이처럼 미래에 발생할 특정한 사태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귀납 논증은 참과 거짓이 아니라 이 개연성으로 표현됩니다. 확률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개연성을 높이려면 최대한 많은 개체수를 조사하면 좋겠죠. 3-1번 귀납 논증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쓰일까요? 여러 현상들을, 많은 현상들을 관찰해서 법칙으로 만들어서, 법칙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가설을 지식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귀납 논증이 쓰이는 예입니다.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귀납 논증은 여러 많은 현상들을 관찰하여서 무엇으로 만든다? 법칙으로 만든다. 어떤 법칙으로 만들게 되면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죠. 법칙으로 만들어 지식을 확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으로 미래의 사태를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문장과 다음 사진을 바탕으로 귀납 논증이 나타난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흰 까마귀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흰 까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은 잘못된 법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귀납 논증이 나타난 글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그 충분하지 않은 사실들을 근거로 주장을 하면 결론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납 논증을 통해서 예측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경험적 사례들을 조사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론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귀납 논증이 나타난 글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은 충분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면 결론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납 논증을 통해서 예측을 할 때는 예측을 할 경우 어떤 결론을 내릴 경우에 실제 사례와 결론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작품 정리하겠습니다. 갈래는 주장하는 글입니다. 성격은 논리적이고 설득적입니다. 제재는 인공 불빛과 환경입니다. 주제는 생명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인공 불빛을 줄여야 한다입니다. 특징 3가지 보겠습니다.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문제의식을 불러들인다, 촉구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쉬운 소재들을 사용한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을 사용해서 글쓴이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선생님이 미리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교과서 118쪽, 119쪽 두 바닥입니다. 118쪽, 119쪽을 미리 읽고 문제를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